안녕하세요. 환경 글로벌 마켓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리는 해죠.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증시가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통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분기, 2분기에 별로 안 좋다가 하반기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평년적이고요. 지금 올해 1분기에 1월 들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데 물론 작년 말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선의 영향도 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유력 후보 간의 재대결이 성사될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한인 유권자 연대,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을 지금 미국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김동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돼서 이제 저희가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우선은 대선의 올해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각 당의 후보를 만드는 정치 일정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1월 15일 아이오와 커커스를 시작으로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선거가 시작되죠. 이번 선거에 아이오와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이 사람을 정하겠다라는 거를 공화당의 진성 당원들만 모여서 뽑습니다. 선거라는 방식을 하는 카운티도 있고 그냥 거수로 결정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그냥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콜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방식이 다르. 이거를 갖다 커커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커커스를 그냥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그냥 주 당의 전당대회입니다. 4년마다 거기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죠. 그 아이오와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는 거죠? 같은 날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커커스 합니다. 네. 프라이머리라는 방식도 있잖아요. 프라이머리는 더 많은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하죠. 프라이머리는 당의 간부가 아니고 당에 등록된 유권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투표 방식으로 그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정하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커커스에서 당 후보를 정하는 것 이외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여름에 치러지는 전국 전당대회에 그 주에 그 당의 대표를 보내는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가는 거죠. 각 주별로 인구 비율만큼 각 당의 대의원들이 그렇죠. 뽑혀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7, 8월에 열리는 7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아이오와다 뉴햄프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쭉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후보들이 자기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커커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를 통해 가지고서 득표 비례로 그 주의 인구 비례로 할당된 대의원 수에 어느 주는 승자 독식하는 데가 있고 어느 주는 득표 비율대로 대의원을 나누어서 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대의원 수는 델리게이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당의 대의원입니다. 그 주의 당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말고 당의 대의원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당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은 그건 또 다른 선거인단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델리게이트. 예, 그거는 435명의 하원 의원 숫자와 각 주에 2명씩 있는 상원 의원 100명을 합한 535명이 대통령 선거인단. 예, 이거고 지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각 당의 대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당의 대의원 숫자는 아이오와가 1월 15일 날 처음 커커스를 열리는데 별 의미가 아이오와와 없습니다. 유언푸셔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까? 아이오와는 전 세계인들의 4년마다 한 번씩 그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거를 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앞으로 결정이 될지라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이오와 커커스 결과를 놓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개 미국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언론이 얼마나 집중해서 커버를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되지도 않는 얘기에 선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도 일단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90% 여기에 돈을 냅니다. 그런데 아이오와라는 거는 미국의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인데 양당의 그 대의원 숫자로다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다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주의 후보로 나와서 선거할 때 이 미디어 커버리지가 200배 이상 많이 다 가죠. 등장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생각이 들 때서부터 제일 먼저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곳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아이오와입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벌써 1월 15일 예, 벌써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들은 2023년 1월서부터 계속 맞아요. 틈만 있으면 아이오와 가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와는 그런 전당대 커커스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 1월 23일 날 뉴햄프셔에서 치러지는 거는 뉴햄프셔 주에서 치러지는데 프라이머리입니다. 그건 당으로 등록된 자기 당에 가서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투표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투표에 이렇게 전초전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군요. 예, 이게 그거는 두 가지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그래도 그게 결국은 그게 시작을 해서 바람은 잡고 방향은 보여주지만 그 결과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후보가 확정되는 거는 올해는 3월 5일인데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때 17개 주가 한꺼번에 하는데 그 17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죠. 그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버몬트 이런 데는 대의원이 각 당별로 한 10명 뭐 이런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경우에 400 몇십 명, 텍사스는 200 몇십 명 그렇죠.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별로 다르니까 민주당이 좀 많고요. 대의원이 이 슈퍼 화요일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슈퍼 화요일이 앞으로 거의 3달이 남았습니다. 네. 2달 반 두 달 이상 남았죠. 남았는데 네. 슈퍼 화요일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치러야 어떻게 앞으로 하는가. 대개 미국의 유권자들도 뉴스 커버리지가 많아지고 오면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서부터 보고서 후보를 정합니다. 당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 끝나면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만 대통령 선거에 조금 관심이 있고 집중해서 한 2-3번을 보면은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보면 아 이번에 누가 경쟁력이 되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도 직접 아이오와 뉴햄프셔 가시죠? 그렇죠. 저는 예. 이제 아이오와 갔다 거기서 뉴햄프셔 직접 갔다가 예. 그런데 후보는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그 양자 대결 리턴 매치로 현직인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이제 붙게 된다. 뭐 이건 거의 정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양 후보가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위험 부담 리스크라 그러죠. 예. 이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리고서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2016년에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 흐름을 보면 버니 샌더스의 치고 올라오는 이 바람을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때로부터 8년 전에 오바마가 합의를 봤어요. 다음번에 내가 힐러리 너가 나가도록 이 약속 때문에 민주당이 몸살을 앓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이 버니 샌더스 영역에서 나와야 될 후보가 거의 그냥 우격다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된 이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을 막 넘나들면서도 공화당 안에서 그냥 될 말 못할 말 이렇게 나오면서 전략적으로 후보가 돼버린 게 트럼프죠.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더 이번에 복잡하다 후보 이거죠? 교체로 나오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날 텐데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하던 아주 스마트하고서 정책통이 폴 라이언이 트럼프 2016년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때 폴 라이언을 대체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라는 너무나 큰 여론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트럼프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된 다음에 그냥 하원 의장인데 하원 의장인데 물러나버렸죠. 예. 지금 정치계에서 아예 은퇴를 그렇죠. 했어요. 당에서는, 트럼프의 예. 대항마로 좀 꼽히는 게 원래는 플로리다의 드산테스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 약간 이제 인기가 좀 떨어져고 바람이 완전히 식은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사람들이 다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유엔푸셔에서는 니케일리가 거의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니케일리가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생겼다가 꽤 빠르게 커져나가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아직도 상황을 멀었지만. 이런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15일 치러지는 아이오와 커커스, 23일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그 현장에 있는 공화당 내의 당원과 유권자들의 여론 조사한 게 너무나 급격하게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 니키 헤일로다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의 후보로 거의 확정적으로 전망이 될 때서부터 2016년 또 2020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그 돈을 많이 댔던 주요한 공화당 계열의 기업들이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트럼프는 아니다. 예, 그리고 공화당 주주들도 이건 공화당 월가도 사실은 트럼프에서 다 멀어져서 그렇죠. 지금은 돈이 니케일리 쪽으로 모이고 예, 공화당 니케일리가 주주들도 며칠 아니다. 날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 뭐 뉴욕에 와서 지금 모금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났던데요. 니케일리가 안 오는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니케일리 모금이 되고 그런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안으로 공화당에서는 니케일리를 정점을 찍고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공화당 올타이머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중도파들 중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안 되겠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니케일리 대안이라고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11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니케일리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케일리가 2017년, 18년 유엔 대사를 했어요. 그때 북핵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조태열 유엔 대사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예. 조태열 대사하고 거의 매일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하고 제가 문자 한번 봤는데 막 거의 매일 통화를 하다시피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국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조태열 대사가 그때 굉장히 말을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정치 백그라운드가 니케일리는 뭐 중소기업의 CEO 출신이고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했어요. 인도계고. 예, 인도계고. 그 다음에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하고 젊은 나이 40대 초반. 그 전에는 기업인 하다가 자기 지역에 주 하원 의원 2번 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중앙 상당히 잘 안다고 봐야죠. 공화당 내에서 그래도 대안이다 하고 나온 게 니케일리가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위가 블랙이고 남편이 지금 주 방위군으로 아프리카인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일반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이너리티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니케일리에 대해서 저는 어디 가든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2015년에 찰스톤에서 흑인 교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 자기 주지사일 때 그 찰스톤 항구에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성경 공부하던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났어요. 이때에 너무 창피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주지사로 창피해가지고 한 160년 이상 주청사의 펄럭이던 남부연합기를 주지사 명령으로 내리는 그때 굉장히 우리들 마이너리티로 사니까 뇌리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후보 토론에 보면은 거기서 거기였잖아요. 드산티스도 그렇고 뭐 트럼프 짝도 트럼프의 위력이 너무 맞아요. 세니까 트럼프의 짝퉁이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이 니케일리가 이제 지난 12월서부터 좀 씩씩해지니까 트럼프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프라이머리 커커스의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한 열흘 내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트럼프를 니케일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은 드산티스가 오랫동안 해서 2등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에서 니케일리가 2등을 하면은 트럼프 대안으로다가 주목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있을 뉴햄프셔는 트럼프가 매우 연약해요. 뉴햄프셔 주는 덜 종교적이고 더 교육을 받았고 덜 가난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정치를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뉴햄프셔는 니키 헤일리 동무대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트럼프랑 박빙을 하면 1등을 못하려도 하면은 그 다음에 1월 23일, 예, 1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도 프라이머리는 니키 헤일리가 2번 주지사를 한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대안에
니키 헤일리가 살아날 가능성을 두고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를 바라다보자. 예,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민주당 내에 되게 많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고 왔다 갔다 가끔 하시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나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가 되고 트럼프가 떨어졌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바이든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볼 때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경쟁력은 바이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에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한다라는 이면에는 트럼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객관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후보가 트럼프가 아니면은 바이든은 밀려요. 왜냐하면 선거의 프레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예, 디테일로 가고 나이 이제 올드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뭐 바이든으로부터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은 그냥 때문에. 만약 니키 헤일리 해도 바이든은 그냥 계속 할 거다. 예, 제가 이 현직이기 바이든 때문에. 캠페인의 주요한 사람들 오피니언을 좀 직접 듣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건 지는 한이 있더라도 못 바꾼다. 뭐 이런.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공화당 후보가 되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다시 됐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뭐가 좀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책이 뭐가 가장 뚜렷하게 바뀔까요? 트럼프 재집권 전략이 우파 브레인들이 만드는 게 탁 나왔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2025입니다. 그걸 어디서 주도했어요? 헤리티지 재단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메인 비즈니스로 1년 반 이상 풀리. 그게 우파 이념을 갖고 있는 2만 명을 인재폴로 만들어서 트럼프가 나는 미디어가 그랬잖아요. 다 당신 들어오면 이제 권위주의 독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니까 나 딱 하루만 하겠다. 그 하루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루 만에 나는 연방에 영향력 있는 정부 공무원들을 다 교체하겠다. 근데 2016년에 왜 교체 못했나? 사람도 준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번엔 준비됐다. 그게 프로젝트 2025다. 그걸 놓고 볼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치는 지금 미국을 그냥 전반적인 걸 다 없애고 새로 쓰겠다라는 거구나. 급격한 변화 같은 거 용인이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니까 지금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좀 여기에 오는 거죠. 사실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한테 집중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그 트럼프 정치를 막으려는 이런 국리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시 바이든이 재집권한다라는 거를 전망할 때에는 어떤 정책은 어떻게 하고 알게 꼭 집어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바이든도 그렇고 바이든을 대적하는 트럼프도 그렇고 공이 지금 써먹는 거는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낸다는 슬로건을 그냥 이 빨간 모자에만 쓰고 다니는 트럼프가 쓰고 다니지만은 바이든의 구체적인 모든 정책을 봐도 미국 비슷해요. 우선주의죠. 비슷합니다. IRA가 바이든 정부에서 맞아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저, 트레이드 팔리시를 비롯한 포린 팔리시라든지 이러한 그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미국의 당분간의 이 정책의 기저는 더욱더 이런 방향으로 강화될 거다.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기소돼 있고요. 뭐 1월 6일 그 사태로. 그런데 이게 대선의 변수가 되거나 트럼프를 낙마시킬 요인은 아닙니까? 트럼프 경쟁력의 흐름을 보면은 디테일하게 지금 전문가들 관심을 끄는 거는 처음에 바이든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트럼프를 엮으려고 법원에서 뭐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가 되고 그럴 때마다 트럼프의 정치력은 강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하원이 몸살을 겪으면서 케빈 메카시가 아웃이 되고 그리고 하원 내에서 지도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시작될 때서부터 트럼프의 법적 리스크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3월 5일이 슈퍼 투스데이고 아마 3월 4일서부터 또 트럼프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게 트라이얼이 시작되죠. 재판 일정이 시작되죠. 이때서부터 트럼프의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니까 트럼프에 대한 이제 범죄 혐의가 쭉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트럼프에 붙었던 적어도 이쪽 저쪽 정하지 못했던 중도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이탈을 한다. 지금 시골에 있는 트럼프가 자기 지지 이 지역이라고 만들었던 데서 가장 눈에 보이게 나오는 현상은 트럼프한테 있는 지지층들이 저학력층 백인 노동자들 외에는 거의 허술하게 나오고 그나마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기독교 우파들 요 두 세력만 한 30% 내외로다가 붙어 있고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현실의 불만을 품었던 시골에 조용히 살던 저소득층 백인들이 이제 트럼프 정치를 알고 이게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더 큰 리스크는 뭐냐 하면 사실 바이든이 2020년 높은 투표율을 만들었고 그리고 높은 투표율만큼 득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게 흑인표가 몰표가 그렇죠. 나왔죠. 예. 흑인 생명도 생명이다 그러면서 2020년 미국의 시민사회가 그냥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을 주도했던 게 MZ세대입니다. 밀레니엄. 그래서 역사적으로 2020년 투표율이 젊은 층 투표율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게 거의 이게 몰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눈에 트럼프 정치는 아니죠.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극우가 신세대들한테 맥힐 리가 없죠. 다양성이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 나왔던 게 범소수의 이민자 젊은 표였는데 여기에 나왔던 표들이 지난 10월 7일 날 터졌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지금도 유지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응하는 바이든의 정책을 보고서 여기에 표들이 지금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게 더 큰 리스크다. 친이스라엘에 그렇죠. 하는 데 대해서 사실 MZ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선수들이 캠페인 전문가들이 지금 놀래버린 게 저도 그런데 정말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상징처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되어든 유태인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이게 위기에 온 거에 눈에 드러났어요. 젊은 그룹들이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전쟁하지 마라. 인질이 그렇게 잡혀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거 이스라엘의 문제가 많았다고 씩씩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젊은 유태인들이 빠져나와서 휴전을 얘기하고서 이스라엘은 보복 전쟁하지 말라. 이거 네탄야후가 장기 집권하면서 망가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시 되든 유태인들, 이 정치 자금, 유태인들의 이 만들어내는 지지 세력, 모든 사회 문화적 인프라, 이 정치 세력화됐던 것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유태인 내에서도 젊은 층과 그렇죠. 옛날 예. 보수층이 이제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의 선거가 돈을 마서 돈으로 유권자들을 사가지고서 권력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정치 브로커가 많죠. 전문가가 많죠. 그런데 SNS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이 오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유권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생명이나 이스라엘 생명이 똑같아.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게 결국에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을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오피니언에 동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면은 제일 격렬한 시위가 아이비리그 대학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이 나는 학생들 의견에 좀 동의한다는 얘기했다가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에 다 날아가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둘 다 갖는 리스크가 있는데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옥중 출마도 가능한 게 미국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기 때문에. 이 대선은 미국 대선은 대선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상하원 의원도 다 이제 교체를 하는데요. 상원은 33명, 네. 3분의 1을 교체 6년이니까 네. 하원은 435명 전원이 바뀌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상원은 지금 각 경합주를 보면은 민주당이 계속 상원 다수당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민주당의 다수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동수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상원은 예. 하원은 어떻게 되나요? 하원은 이제 대통령 선거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 바뀌게 되는데 하원은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 그럼 여전히 스플릿 가버먼트와 스플릿 의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민주당 하원 선거는 2022년 중간 선거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하원 선거는 안정되게 좋은 전략으로 각 지역구마다 선거 채비를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의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셧다운 지금 문제가 1월 19일에 이제 교통 뭐 에너지 이쪽에 이제 그 예산이 끝나고요. 임시 연장을 했던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 거고 2월 2일이면 이제 국방, 외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예산도 끝나서 되는데 이 셧다운이 됩니까? 어떤 데서는 1월 19일에 부분 셧다운이 되고 2월 2일에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상하원에서 양당이 이 상한선 예산 상한선을 합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 상한선 합의한 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 작년에 케빈 메카시 의장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마이크 존슨 의장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라는 게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정부는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서 그 정치적 성과를 내야만 이게 선거도 치르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한 6개월 이상 그냥 절름발이죠. 민주당이 예산안을 자기네 위주로다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액땜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템포러리로다가 연장하고 그리고서 너무나 중요한 예산은 계속해서 지난 회계연도 수준에서 쓰도록 조정하고 계속 갔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예산을 좀 증액할 땐 증액하고 어디 더 만들 건 만들고 해서 갔어야 되는데 반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버먼트 셧다운 되는 거를 죽자사자 꼭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도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은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한 가지 공화당에서 이거 별로 좋은 아이템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버먼트 셧다운이 되고 이런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많이 불어오는 걸로 이렇게 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산안 쟁점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붙고 싸우고 그게 좀 유연해졌습니다. 하원에서의 논의가. 그다음에 또 두 당이 좀 앉아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화당 하면 이건 그냥 이스라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민주당을 유태인들 정치력을 행사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때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법안이 양당이 초당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패키지를 어디다가 연동을 시켰냐면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바이든은 빨리 지원을 해서 전쟁을 좀 멈추게 해가지고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는데 돈은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은 연동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거의 스톱이 되고 있는데 공화당은 거기에 이제 이민 문제를 그렇죠. 거기다가 그다음에 팬데믹 때 만들었던 쓰기로 했던 예산 남은 건 이제 쓰지 말라라는 걸 걸고 그걸 써야만 사회 인프라 법안으로 이제 민주당은 자기네 전략 지역에 돈을 풀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냥 씩씩하게 바이든 대통령 난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지. 지금 난민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님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의회에서의 정치적으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이럴 때 사안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게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템포러리로 예산안 연장한 거가 어떻게 타결이 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셧다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임시 예산은 또 간다? 예산 법안은 양당이 동의하면 지금 급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또 언제까지 좀 미뤄서 이런 수준에 서서도 써나가면서 그렇게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자. 그러면 이미 뭐 넘어가죠. 지금 이게 중요한 아젠다가 돼서 여론이 집중이 돼가지고 해야만 움직이는데 이미 미국은 다 선거판으로 여론이 갔기 때문에 가는 양당 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가 싫기 때문에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계속 그냥 갈 거다. 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대선을 보는 시각이 좀 더 깨끗해지고 더 높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